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2학년 역사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야, 어느새. 자, 지난 시간에 많은 항해가들이 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흑역사스러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상업이 크게 발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크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봉건 귀족들의 세력은 약해지고 이 상인들, 시민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이제 국왕과 손을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럽이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럼 봉건 시대, 중세가 끝나면 바로 오늘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된 그런 사회로 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잠깐 뭔가 기묘한 과도기, 뭔가 어색한 조합의 시대가 잠깐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절대왕정의 시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절대왕정은 뭐예요? 왕의 파워가 모두를 압도하는 시대. 왕권에 대해서 누구도 태클 걸 수 없는 시대,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 봉건 귀족들이 몰락하면서 저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식민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확보한 왕은 이제 그 어떤 귀족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강, 슈퍼 울트라 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데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기 장원에 박혀서 그냥 한적하게 살던가 아니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왕에게 붙어서 뭔가 한 자리를 얻던가. 그래서 이 귀족들이 자기 장원을 버려두고 그 나라의 수도로 몰려와서 왕 근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있는 궁전에 이렇게 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교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왕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귀족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또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왕은 신분제에 기반하고 있죠. 네가 왜 왕이냐? 그러면 호호, 내가 왕이니까 왕이지. 이 녀석들아, 나하고 너하고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 뭐가? 신분이. 그렇죠. 신분이 유지가 돼야 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서 귀족이 필요해요. 하지만 옛날처럼 이 귀족들이 땅을 차지해서 제후가 되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새로 성장하는 이 상공업 시민들, 그 다음에 점점 몰락해가는 귀족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합니다. 시민들로부터는 무엇을 얻어내느냐? 돈을 얻어낸다 그랬죠. 시민들로부터 돈을 얻어내서 무엇을 만드느냐? 군대를 만듭니다. 군대. 기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기사는 평소에 자기 장원에 가 있다가 왕이 모여라 할 때만 오는 거죠. 그러나 이 군대는 늘 있는 군대. 오늘날의 군대 같은 군대. 그런 군대죠. 그렇다면 이 군인들을 굳이 기사들 중에서 뽑을 필요가 있나요? 이미 무기 체계가 바뀌었는데 이제 말 타고 이 창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총을 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민 중에서 이 군인들을 고용해서 상비군이라고 그러죠. 늘 있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영토가 커졌기 때문에 이 왕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이 왕을 도와서 이 넓어진 영토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들,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이제 직업 공무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업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체제, 요걸 이제 관료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돈, 이게 바로 절대왕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그 시민들이 널리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이 사람들이 봉건 귀족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은 다음에 그 세금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를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힘이 없어져가는 봉건 귀족 중에서는 바로 그 벼슬이죠. 그러니까 이 관료의 관직을 주면서 이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을 또 나름대로 통제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묘한 조합이 나오는데 절대왕정의 왕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늘 대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우리 모두 위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말이다. 아까 뭐 신분이 달라 그랬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당신이야? 이럴 때 대답한 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신만이 왕의 권력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 니들은 말하지 마! 뭐 이런 거죠. 뭔가 안 맞죠? 그렇죠? 이 대항해 시대에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중세 세계관이 무너지고 봉건 시대가 아닌데 왕은 신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만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절대 왕정을 앞서 나갔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역시 대서양 항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식민지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왕실들. 그러니까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 절대 왕정에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를 무찌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손꼽히는 절대 군주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절대 왕정 시대의 최강자는 바로 누구냐?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이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짐이 곧 국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폐하, 예산을 너무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나라 돈을 그렇게 함부로 폐하를 위해 쓸 수 있습니까? 이러자 나라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나? 짐이 곧 나라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절대 왕정의 군주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면 궁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누구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중세 같았으면 뭘 그렇게 지었죠? 네, 교회를 그렇게 지었는데 이 절대왕정 시대에는 궁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만 남아있는 겁나 크고 화려한 궁전들은 다 이 절대왕정 시대에 지어진 궁전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프랑스의 벨사유 궁전이 되겠죠. 루이 14세가 지었던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오늘날에 독일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지금 같은 하나의 통일된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했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흩어져 있었고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독일의 여러 나라들 중에 좀 큰 나라가 프로이센, 오늘날의 베를린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스트리아, 바로 어디죠? 네, 빈 수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여기가 좀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각각 나름 서쪽에 프랑스나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민감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빨리 그런 나라가 돼야지 하는 그런 왕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 굉장히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 흔히 그냥 프리드리히 대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시 이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절대 군주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절대 왕정이 오래 갈 것 같나요? 뭔가 좀 어색하죠? 조합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비군하고 관료제 자체가 계속 돈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절대 군주들은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뭘 계속 더 확장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식민지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서로 자기들끼리 걸핏하면 전쟁을 하고, 그럼 이 전쟁을 하려다 보면 또 뭐가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이 시민들에게서 나오고, 그러면 이 시민들이 왕에게 그냥 줘요? 그럴 리가요. 장사하는 쓰는 분들인데. 처음에는 세금을 냈지만 좀 더 지나면 나중에는 세금뿐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왕실이 시민들에게 점점 이제 빚을 지게 되면서 왕실 살림살이가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왕실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데 세금을 올리던가 빚을 안 갚겠다, 백제 그러던가, 그 어느 경우에나 다 이 시민들의 분노를 살 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절대 왕정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가올 근대 시민혁명을 슬슬 예고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학년 과정의 역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지만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유럽의 역사는 요 이후로도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이미 그 청나라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갈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홍경래난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근대까지 다 왔어요. 근데 유럽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한 200년간의 유럽의 변화를 좀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